첫 번째는 어떤 분은 내가 쌓인 잉여금으로 부동산 샀는데 왜 잉여금은 안 없어지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쌓인 잉여금만큼 현금이 있었고 그 현금으로 부동산을 산 것뿐이에요. 잉여금이 없어지려면 반드시 외부로 내보내야 돼요, 돈을. 그게 배당이에요. 근데 이 배당은 종류가 한 9가지 있습니다. 정기 배당, 우리가 3월에 결산하면서 하는 배당이에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중간 배당을 할 수 있어요. 또 금전 배당, 어떤 분은 차등 배당이 마지막으로 가능한 2020년 말에 자녀 2분한테 법인에 있는 부동산 100억을 차등 배당했어요. 현물로. 그래서 그 부동산을 2 자녀 소유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임차를 하고 있죠. 그리고 자녀들은 배당을 받았으니까 배당 소득세만 내요. 증여세는 안 냅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의 가치는 지금 어마무시하게 올랐어요. 그래서 마지막 2020년 차등 배당을 하신 가장 좋은 케이스예요.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해외에 계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은 국내에 있는 자녀한테 주고 이 부동산 자산은 2 자녀를 나눠주겠다 해서 솔루션을 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여기에 현물 배당이란 게 있죠. 지금이라도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그 중에 일부를 현물 배당으로 주실 수가 있어요. 자녀 법인이나 개인에게. 그리고 또는 주식 배당. 잉여금이 있으면 잉여금을 주식으로 배당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주식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자녀 법인이 주식으로 배당을 받으면 그것도 배당이기 때문에 일정률의 지분율을 갖고 있으면 세금을 80% 감면받거나 100% 감면받아서 지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익배당과 감액배당이에요. 이익배당은 뭐냐 하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쌓은 미처분 잉여금으로 내는 게 이익배당입니다. 근데 감액배당은 대표님이 돈이 필요해서 회사에다가 돈을 빌려줘요. 한 10억 빌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주가 지금 대표님 혼자예요. 그러다 보니 주식 가치가 5천원짜리가 한 20만 원이 됐어요. 그럼 10억으로 20만 원의 증자를 합니다. 왜냐하면 법인은 10억을 드려야 되는데 대표님한테 드릴 돈이 없으니 주식으로 바꿉시다. 왜 바꿔요?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바꾸고 나니까 자본금은 조금 올라가고 나머지는 자본잉여금으로 쌓여요. 그러면 10억 중에 자본금은 한 1억 되고 9억은 주식발행 초과금이란 이름으로 자본잉여금으로 쌓입니다. 그러면 그 쌓인 잉여금은 나중에 주주들한테 세금 없이 나눠줄 수 있어요. 근데 법인 주주에게도 예전에는 세금 없이 나눠줬어요. 근데 이게 2024년 법이 바뀌어서 법인 주주는 세금을 냅니다. 하지만 법인 주주가 세금 내는 거는 법인세이기 때문에 개인이 내는 것보다 훨씬 싸요. 그리고 개인이 받는 건 세금이 없어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이 감액배당을 활용해서 현재 많이 합니다. 그리고 종류 주식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우선주를 발행한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도 이미 많이 활용해서 감액배당으로 썼어요. 그래서 과세관청이 종류 주식, 우선 주식 발행해서 배당하는 거는 세금을 매기고 있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법인에게 감액배당하는 거는 법인세만 나오다 보니 훨씬 유리해졌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정말 차등 배당 많이 하셨어요. 내 자녀한테 0.5% 주고 그리고 5억 배당을 전부 자녀한테만 몰아줬어요. 95% 가진 대표님은 배당을 아예 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증여세가 안 나왔기 때문에. 증여세는 10년 합산돼요. 소득세는 소득이 없는 자녀 같은 경우는 5억을 받아도 대표님보다 훨씬 세금이 싸고 자기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다시 또 주식을 확보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까처럼 부동산을 넘기기도 했죠. 하지만 지금은 차등 배당을 하면 자녀들에게는 증여세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중 부담이 되다 보니 법인을 활용한 배당을 쓰게 됐어요. 근데 이 법인을 활용한 배당은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왜 이게 지금 이슈가 됐냐 하면 2023년 1월 1일에 세법이 바뀌면서 법인이 20%만 아버지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배당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80%까지는 세금을 안 내게 해주겠다라고 법을 바꿔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장 큰 핫이슈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9가지 배당을 우리가 이제
전략적으로 씁니다. 제일 먼저가 손자녀 또는 아무 소득이 없는 우리 자녀가 주주인 법인 이런 데다가 실제로 배당을 하죠. 개인에게 배당하면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은 사람은 6천만 원까지 해도 15.4% 정도 나와요. 계산해보면. 하지만 연봉 1억인 대표님이 받으시면 30% 플러스 건강보험료도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배당을 나눠서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배당하셔야 돼요. 어떤 대표님이 내가 지금 집을 사려고 보니까 한 5억이 부족해서 5억 배당 받을래요. 그럼 5억 배당 받아서 세금 내시고 하려면 얼마를 받으셔야 돼요? 거의 7억, 8억을 배당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1억씩만 받으셨다면 가장 좋았겠죠. 자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분산 배당을 해야 돼요. 절세의 가장 큰 원칙이에요. 그거는 기간을 길게 가고 소득을 나누고 분산하자. 예. 사실은 이게 무슨 절세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혼자서 많은 걸 가지고 나눠주는 것보다는 각자가 가질 수 있는 포지션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3억을 그냥 혼자 받으면 26% 낸다면 나눠서 받으면 한 15% 내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저렴하죠. 이게 왜 유리하냐면 이 1억이 종잣돈이 돼서 뭔가를 사면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증여를 하든 뭘 하든 자산을 불리는 증여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차등배당. 차등배당을 하려면 지분율이 높아야 돼요. 지분율이 적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차등배당이나 법인으로 이제 차등배당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의신탁 주식을 회수할 때도 배당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국가에서도 이거는 인정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요즘 가장 핫한 거예요. 네이버 치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실 뭐 가업승계, 잉여금 처분 이렇게 치시면 가족법인, 자녀법인 다 나와요. 이게 실질적으로 공식 용어는 아닙니다. 공식 용어는 특정 법인이라고 해요.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 우리 회사하고. 그래서 대표님의 가족, 사모님이나 자녀로 이루어진 법인을 우리가 가족법인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내 자녀 가족, 며느리나 사위나 손자가 같이 있는 법인을 자녀법인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자녀법인이나 가족법인을 설립하면 한 3가지 정도의 이제 전략을 씁니다. 첫 번째는 가지고 계신 업을 분리하는 거예요. 창업의 개념이 요즘은 많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부분이 2개가 있고 그 중에 하나의 부분을 딱 잘라서 자녀에게 주겠다라고 하면 그것도 창업으로 인정이 돼요. 그러다 보니 A 공장, B 공장 있으면 내가 이 B 공장에 있는 업을 자녀에게 주겠다. 그러면 자녀는 창업 감면도 받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활용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예 새로운 업을 창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A 제조를 했는데 앞으로 경기가 이렇고 B 제조를 좀 돌아서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 창업법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자녀가 자금 출처를 가져가서 혹은 이번에 이제 저희가 한 회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홀딩스예요. 법인에서 배당을 받아서 그 돈을 다 쌓아놨다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공장 중에 하나를 사와서 실질적으로 감면받고 진행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창업이라는 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동일한 업종을 하느냐, 동일한 업에 썼느냐, 자산의 몇 프로냐, 뭐 이런 것들을 다 따지지만 정확하게 사업을 분리해서 주는 거는 창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게 사실 자산 이전이에요. 열심히 제조업 하셔서 부동산 빌딩 하나 샀는데 이게 개인 명의로 되어 있으시다 보니 지금 가치가 너무 올라서 주기도 어렵고 팔기도 어려워요. 부동산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양도했을 때 그와 똑같은 부동산을 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또는 더 좋은 부동산을 사기가 어렵기 때문에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요즘 소위 부자분들에게 인터뷰를 하는 나 이런 은행하고 같이 소통을 해보면 내 재산을 불리는 것보다는 지키고 잘 넘겨주는 데에 관심이 많으세요. 불리는 건 자녀가 불려도 된다 이거예요. 대신에 지키고 잘 넘겨주고 싶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차등배당만 한번 보면
실제로 두 자녀가 주주인 법인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증여받거나 양도받는 거예요. 증여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여쭤보기도 합니다. 증여는 법인도 가능합니다. 근데 법인은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를 안 내요. 대신 뭘 내냐면 법인세를 냅니다. 근데 만약에 아버지, 어머니 주식을 극단적으로 한 100억을 자녀 법인에 넣었어요. 그럼 자녀 법인은 법인세 20.9%, 지금 좀 줄었기 때문에 20.9%를 내요. 그럼 100억에 20.9%면 20억 9천입니다. 그래서 그걸 내고 배당받아서 내요. 내고 나서 아버지, 어머니가 5년 동안만 건강하게 계시면 상속세에서 없어집니다. 그것이. 상속세조차도. 근데 5년 안에 아무도 몰라요. 내일 어떻게 될지. 저도 마찬가지죠. 이 자리를 나가면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5년 안,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5년 안에 갑자기 유고를 하신 거예요. 근데 주식은 이미 법인으로 다 100억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 100억은 5년 안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상속재산입니다. 그래서 100억을 상속재산에 플러스를 했어요. 근데 주식밖에 없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이 100억에 대해서 정상적인 상속세를 내면 50%니까 50억 내야겠죠. 근데 우리는 이때 20억 냈죠. 근데 20억을 빼주는 게 아니에요. 사전 증여로 보고 100억을 증여받으면 얼마 내요? 50억 냅니다. 50억을 빼줘요. 그러면 상속세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법인을 활용하는 거예요. 리스크가 그만큼 해지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5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더라고요. 그래서 5년은 금방 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활용하고 또 한 분은 어떻게 했냐면 예전에 2020년 이전이에요. 그분은 아버님이 가지고 계신 부동산이 한 200억짜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정리할 방법이 아들님 한 분밖에 없어요. 결혼하셔가지고 손자녀하고 잘 살고 계세요. 근데 며느님이 디자이너로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법인을. 며느님이 100% 주주였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부동산을 며느님 법인에 증여하세요. 저희가 그렇게 솔루션을 냈어요. 그래서 증여하면 법인세 나오죠. 20%. 그걸로 끝났습니다. 당연히 지금 5년이 아니라 10년도 지났어요. 그때 그분들도 그 말씀 하셨어요. 그러면은 며느리한테 증여세 안 나오냐? 2020년 이전에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활용하고 주식은 이미 가족끼리 다 나눴고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며느리든 사위든 누구든 증여세가 나올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2020년 이후부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 주식이에요. 자기 주식은 요즘 너무 많아가지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기 주식이 뭐냐면 회사의 주식을 팔거나 회사의 주식을 주거나 하는 겁니다. 대신에 돈은 회사에서 받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자기 주식을 통해서 20% 정도의 세금을 내시고 가지급도 정리하고 그리고 예전에 이게 이제 가능하게 된 거는 2011년에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브랜드에 커다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브랜드 자체가 금산 불리니 뭐니 이런 것들 때문에 가지고 있던 주식을 처분해야 되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상법이 그런 배경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저도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상장 기업은 특정한 목적이 없이는 자기 주식을 살 수가 없었어요. 예전에는. 뭐 합병을 한다거나 그런 게 없이는. 근데 이때부터는 아무 조건 없이 살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건 상법이거든요. 상법에서는 세금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요. 회사의 주식을 팔든 회사의 주식을 무상으로 하든 또는 소각하든 어떻게 하든 세금은 세법에 따라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 자기 주식을 취득하셔서 가지급을 정리한 사례가 진짜 많습니다. 저도 물론 했었고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주식에 대한 세금이 10%밖에 안 나올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20%, 25% 이렇게 바뀌었지만 그래서 그렇게 유예되던 시점에 회사의 주식을 팔고 실질적으로 회사에 쌓여있는 잉여금도 가져가시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주식이 있는 법인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뭘 해야 되냐면 이 자기 주식을 갖고 있는 법인의 이 자기 주식을 자녀 법인이나 자녀한테 넘기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자기 주식도 실제로 자산이라서 이 자산으로 인한 주식 가치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자기 주식은 가업 승계나 상속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우리가 아무리 주식을 주고 주식 가치를 조정해도 다 주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가업 승계나 상속을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의 체질 개선을 해야 됩니다. 임대 부동산이 있으면 떼내고 현금이 많으면 배당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선해서 가업 승계나 상속의 시점이 오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 주식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세 가지를 다 봤거든요. 그쵸? 세 가지를 다 봤습니다. 첫 번째가 배당이었죠. 배당을 어떻게 할 거냐? 손자에게도 배당하고 법인에게도 배당하고 근데 차등 배당을 해야죠. 대표이사님 말고 대표이사님은 현금도 쌓여요. 차등 배당하거나 또 어떤 분은 부동산을 갖고 있었는데 건물만 지금 임대법인이에요. 그게 지금 가치가 한 500억 됩니다. 병원이 거기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넘겨줄 수 있겠냐. 회장님은 아드님 하나 따님 하나 5대5로 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이걸 전체를 주려고 보니까 500억을 5대5로 주려면 250, 250을 줘야 되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저희가 뭐라고 했냐? 건물만 먼저 줍시다. 그것도 자녀 법인이 있어요. 자녀들이 이제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법인에 건물을 먼저 파는 거예요. 건물 가격은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토지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 상승분만큼 플러스는 되겠지만 그래서 건물을 넘겨주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소득은 자녀한테 가는 거예요. 우리 임대료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건물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나오는 임대료 꽤 커요. 그 임대료는 전부 자녀 법인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버지는 땅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소득은 지료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출은 전부 아버지 땅에 아버지 이름으로 묻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해요. 그렇게 하면 그 법인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아버지 땅의 가치인 주식을 사올 수 있죠. 그럼 아버님은 현금도 생기고 노후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보시면 2025년 현재 그러니까 부자라는 기준은 다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뭐 KB 보고서 이런 데 보면 현금이 10억 있고 부동산이 10억 이상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한다. 이런 사람도 있고 요즘 주택 한 채 있어도 3, 40억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증여입니다. 증여고 그리고 상속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증여는 선택할 수 있지만 그리고 또 하나가 해외 투자 진짜 많이 합니다. 여기 해외 투자가 나와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가상자산에 대해서 해외에 투자하면 신고하게 돼 있어요. 5억 이상이면. 근데 실제로 이 가상자산 투자에서 이익을 많이 본 세대가 정말 젊은 층이 진짜 많더라고요. 국세청에서 분석해본 결과를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투자의 시대, 또 정권이 바뀌어서 주식 가치도 막 올라가고 있고 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AI라는 게 너무나 많다 보니까 TV 선전도 나와요. 로보 어드바이저. 생성형 AI가 도와줘요. 하지만 이 AI는 잘못된 정보를 줄 수도 있으니 전문가와 같이 결합해서 상담을 받는 것에 대한 니즈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AI에 대한 거부 반응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어떤 걸 하든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이 증여세예요. 내 자녀에게 줄 수 있는데 사고 팔기는 힘들어요. 그러면 결국은 증여를 해야 되는데 이 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절세 전략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게 보면 우리가 늘 문제가 되는 게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소문을 다 들으셨을 거예요. 증여해서 주식 소각했더니 문제가 되더라. 이런 문제가 뭐 때문에 나오냐? 조세 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사이에서 국세청과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절세 전략은 단기 전략으로는 어렵고 장기 전략으로 가야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더 이상 이제 가지급이나 미처분 잉여금을 미뤄둘 수가 없어요. 국세청도 인정이자 안 내면 과세하고 잉여금도 계속 쌓이면 폐업해도 쫓아와서 과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차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셔서 기업을 영위하시면 가업승계나 상속에 대비하셔야 되고 내가 부동산 자산밖에 없는 분도 계세요. 나는 부동산 임대만 계속하고 사업은 작다. 그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은 가문의 증여나 상속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까 그 병원 건물 갖고 계신 회장님처럼. 그래서 설문조사에서도 보면 가장 많은 상담이나 절세 금융 상품이나 이런 걸 가입하면서 실제 금융자산 30억 원 이상 있는 분들이 30억 클럽도 있어요. 저희도 금융자산 30억 이상 있는 분들은 VIP 클럽으로서 또 상담도 하고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무사와의 상담이나 금융상품 가입에 가장 관심이 많으세요. 이렇게 받으신 분들은 이미 10년 주기로 증여를 설계해서 한 3번 쓰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자산을 불리는 증여, 지금 증여세의 일부 내지만 이게 다시 자라나서 내 자녀의 자산을 불리는 이런 증여세 절세 방법으로 앞으로는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실행을 하셔야 돼요. 아무리 아셔도 실행을 안 하면 시간은 점점 흘러가요. 그렇게 해서 리스크 좀 낮추시고 이제 전문가와 파트너십을 하시고 결국 세금을 낮출 수 있는 전략을 함께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제 법인 설립 시기 또는 주주 구성 그리고 개인 사업이냐 법인 사업이냐 업종은 뭐냐 기업의 사전 증여나 상속에 대한 의지도 미리 파악하고 또 그걸 받으실 자녀가 있는지도 보고 개인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까지 해서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식 가치는 얼마가 됐고 차명 주식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가장 중요한 건 실행을 하는 것과 사후 관리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VIP 센터에서 상담도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실행을 하고 사후 관리를 하고 끝까지 이제 이루어지기까지는 쉽지 않은 어떤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들을 함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오늘의 이제 여러분들을 뵙고 또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